오늘의 플러스, 수도권을 점령한 러브버그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브버그 저도 길 가다 여러 번 마주쳤거든요. 이건 곤충학적으로 어떤 곤충입니까? 예. 러브버그 정말 이번 주말에 보면은 막 손발에 채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계양산 쪽에 정말 바닥에 깔려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해서 예. 참 사람들의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라고 하는 종은 이제 파리 종류예요. 한국명으로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등이 예. 빨갛기 때문에 붉은 등에 우단 털파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종이고요. 이제 털파리라고 하는 큰 그룹이 있고 그 중에 한 종입니다. 얘들은 일반적으로 영어 명칭인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이유가 원래 처음에 미국에서 좀 대발생을 했었어요. 예. 미국에서도 남미 중미 쪽에서 넘어온 종이었는데 이 종들이 점점 퍼져가지고 미국의 거의 중부 직전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나타난 종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아마 러브버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연구자들이 이 샘플을 확보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유전체를 보니까 다른 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종인지 유전체가 기록이 없는 종이라서 이제 저희도 이제 미기록 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형태 분류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중국이랑 그 다음에 대만이랑 오키나와 지역에서 보고가 되어 있던 그런 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 경우는 이제 이 종이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보고를 했고요. 예. 아무래도 그 중국 남부 지역하고 굉장히 남쪽에서만 따뜻한 지역에서만 서식하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중국의 남쪽인 대만이라든가 밑에 부분에 살던 것이 지구 온난화 등등으로 위로 점점 올라오다가 결국 한국까지 넘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논문을 쓸 때도 얘들이 어떻게 퍼져나갈까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얘들이 좀 다른 경로로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전체를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얘들의 집단이 처음에 저희가 학술적인 기록상으로는 중국 남부하고 아까 얘기 드린 그 아래쪽으로 이제 중국에서 대만 거쳐서 오키나와로 퍼지는 경로로 생각을 해서 네. 사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아래쪽을 통해서 뭐 제주도나 그 전라도 이쪽 네. 남쪽으로 이렇게 경로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그 지역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다른 자료들 학술 자료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진 자료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의 남부가 아닌 그 칭다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둥반도 지역에서 그 학술 보고는 없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연구팀하고 이제 그쪽에 있는 생물들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러브버그가 중국 내에서 남부에서 중부를 거쳐서 북부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온 걸로 보여서 네.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경로는 아마도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천으로 넘어와서 인천에서부터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나 수도권에 많은 거군요. 네, 그렇죠. 인천 수도권에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 러브버그의 유전체를 네. 염색체 수준에서 해독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점이 새로 밝혀졌나요? 일단 그 유전체를 염색체 수준으로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들의 집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예. 굉장히 세밀한 염색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그 얘들의 어떤 집단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능성 유전자들을 좀 봤어요. 얘들이 추위에 적응하는 유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얘들이 살충제에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러브버그는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할 때 산림에 원래 살고 있는 그런 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이 대발생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유명한 해충인 뭐 파리나 모기 정도로 살충제 저항성이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발현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런 유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대벌레가 대발생을 했던 봉산에서 살충제를 많이 뿌린 상태에서 러브버그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 방제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유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방제할 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에 대한 힌트도 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전체를 일단은 지도를 만들어 놔야 어느 부위에서 변이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살충제 내성도 강한 거니 기존의 방제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유전체 연구까지밖에는 진행을 안 했지만 이제 유전체 연구를 진행하고 나면은 어떤 영역에서 그 특정 면역력에 대한 유전자 수가 늘어났다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게 확인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실제 그 대부분의 이제 위생 해충이나 농업 해충에서 연구를 하는 것들인데 벌레를 갖다가 이렇게 챔버 안에 넣어놔요. 예. 그 챔버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안에 벌레한테 뭐 일정 농도의 농약을 종류별로 뿌려줍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죽으면 새로 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 사실 몇 천 마리가 필요한 일이라서 러버그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많은데 잡아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사육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얘를 실험하고 일주일 뒤에 또 실험하고 해야 되는데 러버그가 문제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정말 희한하게도 그렇게 밖에 많은 애들이 실험실에만 들어오면은 알이 죽어요? 부화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시스템을 못 만들긴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농약에 노출을 했을 때 몇 퍼센트의 농약에 노출되면 얘들이 죽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파리나 모기 같은 유명한 해충들은 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러버그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 아직 전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간간히 TV 화면에서 봤을 때 뭐 방역하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네네. 그분들은 뭐 살충제를 뿌리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예. 그렇게 살충제를 뿌리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일단은 물을 뿌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이군요.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힘드신 게 네.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뭔가 액션을 해야죠. 취해야 네.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왜 민원을 제기했는데 또 아무것도 가만히 안 하시냐 있느냐. 이런 시민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또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있고 확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해서 얘들한테 어떤 살충제가 맞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어느 정도고 평가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러버그가 현장에 있는 것들을 좀 없애줄 수는 있잖아요. 물이 뿌리면은. 네. 예, 그리고 일부 죽기도 하거든요. 네. 강한 물을 뿌리면은 네. 얘들이 약하기 때문에 날개도 떨어지고 뭐 다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방제 작업을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가 러브버그라는 벌레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경로인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도 보면요. 우리 황소개구리도 기억나고 몇 개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네네. 이런 뉴스 많았는데 네, 맞아요. 결국 황소개구리도 이제 우리 생태계에서 뭐 좀 없어져 갖고 네, 네, 네.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결국 외래종이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기존 생태계에 적응 못하고 퇴출되거나 아니면 어우러지면서 잘 어느 정도 수준에 국한되는 형태로 진화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꽤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곤충 같은 경우는 번식력도 빠르고 예. 또 그 만만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황소개구리는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막 네. 뱀도 잡아먹고 이랬었는데 곤충은 좀 작고 그리고 이제 기생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로 이제 벌 종류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가장 최근에 좀 문제가 됐다가 좀 수그러든 것 중에 하나가 꽃매미 같은 사례가 예.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꽃매미가 한 10년 전 정도에 좀 굉장히 대발생을 해서 예. 그 당시도 꽃매미가 대발생하면 러버버그처럼 이렇게 막 쓸어 담는 수준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생벌이 발견이 됐어요. 기생벌이요. 네, 그렇죠. 벌 종류가 기생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벌하고 파리에 많이 있는데 기생벌들이 꽃매미에 기생을 하게 되면서 꽃매미의 개체수가 점점 감소를 하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꽃매미도 살짝 독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 얘들을 어쨌든 다른 생물들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처음에는 꽃매미가 그 날개가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예. 앞날개는 살짝 회색빛인데 뒷날개를 딱 피면 빨간색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물들이 봤을 때 독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독이 좀 있기도 하고 예. 잘 안 건드렸던 거죠. 예. 근데 먹어보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씩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적응을 하는 거죠. 다른 뭐 아. 새나 다른 뭐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애들은 그 생물에 대해서 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먹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걸 좀 논의를 확장하면 결국 러브버그도 네.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누군가가 러브버그를 먹기 시작하거나 네네. 그렇게 하면 개체수가 지금 우리가 우려할 정도 수준이 아닌 형태로 국한돼지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오. 홍보를 드린 게 실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러브버그가 처음에 들어간 데가 은평구거든요. 예. 그 은평구 봉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대벌레 방제 작업으로 엄청나게 이 농약을 뿌린 상태에서 예. 한 1, 2년 뒤에 러브버그가 대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조금 지나서 지금 한 2, 3년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농약을 치는 건 오히려 역효과다. 예. 저항성도 있고 그다음에 유충은 심지어 낙엽 밑에 있으니까 영향도 안 받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홍보를 이제 계속 드리고 좀 요청을 드려서 조금 이제 그걸 좀 줄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 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은평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좀 적응을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좀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러브버그가 워낙 많으니까 얘들을 또 먹을 수 있는 생물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작은 새들 예. 그런 애들이 러브버그를 먹기 시작을 하면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건 뭐 좀 뭐 웃긴 질문이긴 합니다만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얘네 왜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겁니까? 네, 러브버그가 이제 붙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들이 사실 뭐 이름이 러브버그인 이유가 얘들이 계속 붙어서 예.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랑벌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이제 곤충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짝짓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특성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곤충에서 관찰되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거를 그 생물학적으로 정자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생물들이 뭐 어떻게든 자기의 자손을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알을 굉장히 많이 낳죠. 러브버그도 한 2, 300개 정도 알을 낳는데 한 마리가 그러다 보면은 얘들이 그 이제 수컷에 생식세포가 들어갔을 때 한 수컷의 생식세포가 한 번에 다 알을 수정시키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다른 수컷이 와서 또 교미를 하게 되면은 알을 뭐 반반 아니면은 뭐 자기 거는 30%밖에 유전자를 못 남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화적으로 좀 더 자기의 자손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애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다른 사례로는 이제 그 잠자리 같은 것들도 러브버그처럼 가끔 교미 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잠자리가 약간 하트 모양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잠자리도 그런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자리는 특이하게 그 교미기 쪽에 다른 수컷의 정자를 빼낼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수컷이 교미를 한 다음에 다른 수컷이 와서 교미를 하면서 그걸 빼내버리면은 자기는 헛수고한 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얘들의 생식기 자체가 그래서 암컷과 교미를 할 때 집게처럼 찝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찝어가지고 이걸 놓지 않는 아. 그런 식으로 최대한 끝까지 알을 낳기 전까지 완벽하게 수정을 시키려고 하는 진화적인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나름대로 다른 수컷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찾아낸 게 얘네들은 집게를 집어넣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애들이 또 살아남은 거죠. 진화적으로. 근데 오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동물들이 생식이라고 하면 일정 주기가 있는데 네. 얘는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뭐 하루 이상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 완전히 수정이 됐다 싶으면은 그때 그러면 떨어져요? 이제 보통 수컷이 죽어야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 완벽하게 규명된 게 아닌가 보죠. 그거는 확실하게 규명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채집을 하면서 본 예.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이름이 러브버그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얘들이 사랑을 나눈다 서로 뭐 우애가 좋다 뭐 금술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채집을 할 때 어쩔 때는 러브버그가 암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채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암컷이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수컷이 위에 있을 때도 있어요. 벽에 붙어 있을 때 예. 거기다 이제 알코올 튜브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예. 암컷이 먼저 빠지면은 수컷은 도망가요. 네, 암컷이 죽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예. 수컷은 도망가요. 다른 암컷을 찾겠다. 근데 수컷을 먼저 넣잖아요. 그럼 수컷은 암컷을 안 놔줘요. 그래가지고 암컷이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이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곤충들은요. 네. 예를 들어서 러브버그도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불쾌하게 느끼지 않을 텐데 네네. 정말 엄청나게 무리지어 다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뭐 메뚜기도 때로 다니고 원래 맞아요. 다 이런데 원래 곤충들은 다 무리지어 다니는 겁니까? 그게 메뚜기가 때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알려져 있는데 예. 얘들이 그 때를 짓는 이유는 밀도가 높아졌을
던졌을 때 네. 좀 더 공격성이 강해지는 식의 어떤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날개도 길어지고 네. 먹이를 찾으러 밀도가 높으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막 싹 쓸면서 이렇게 네. 먹고 하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깔따구나 하루살이처럼 약간 좀 단기간에 애들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사람도 지금 사람은 뭐 이렇게 쭉 살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없다. 예.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어디 뭐 홍대나 강남이나 아.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만나려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것처럼 얘들도 성충으로 음. 그 우화를 해서 알을 낳기 전까지 시간이 한 2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짝을 만나야 되니까 몰려다니는 거죠. 네.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네. 몰려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럼 이 러브버그의 홍대라고 해야 될지 강남역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대부분 네. 산 높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에 보면 다 바글바글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짝짓기를 높은 데서 주로 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러버그의 습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파리의 습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예전에 제 그 지도 교수님이었던 그 이제 미국에 계신 그런 파리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일반적으로 관찰해 보면은 많은 파리들이 그 뭔가 높은 데 있는 걸 찾아가는 습성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얘들이 어쨌든 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짝을 네. 만나야 되는데 뭐 페로몬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산 이렇게 넓은 곳에서 그냥 거기서 찾는 것보다는 그냥 꼭대기에서 만나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뭔가 이제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뭐 시계탑에서 만나자 이런 것처럼 높은 데 뭐가 있으면은 거기가 보이면은 일단 올라가면은 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거길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애들이 아마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그것처럼 이제 뭐 또 다른 것들은 빛을 쫓아가는 것. 예, 빛을 쫓아가는 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게 태양을 보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그것처럼 밤에 만약에 여기저기 이제 불빛이 있으면은 그 불빛을 높은 곳 혹은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끌리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 러브버그는 그럼 뭐 먹고 사나요? 러버그는 그 유충 때는 낙엽을 먹고 살아요. 예. 썩은 낙엽을 먹고 거기에 이제 부엽토라고 하죠. 부엽토층하고 그다음에 토양층 그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다가 땅속으로 좀 건조해지면 들어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보통 이제 5월 정도, 5월 말 정도부터는 번데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간을 거치고 번데기 때는 아무것도 안 먹죠. 네. 그리고 성충이 되게 되면은 성충이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수분 정도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알을 낳아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에서 꿀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아, 러브버그도 꽃에서 꿀을 먹습니까? 네, 그렇죠. 꿀을 먹다 보니까는 요게 이제 꿀에서 이 주변에 있는 꽃가루 같은 것들을 몸에 붙이고 네. 돌아다니니까 이제 화분맥의 종이고 그래서 익충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앞서 잠깐 설명 주셔서 어렴풋이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런 반대로 러브버그를 주로 먹는 종은 누군가요? 러브버그는 사실 웬만한 생물들은 그 정도 사이즈를 먹는 그런 생물들은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유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낙엽 밑에 있으니까 원래 낙엽 밑에 사는 애들이 뭐 그리마, 진해, 거미 예.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곤충 예. 그 곤충이 아니긴 합니다. 예. 절지동물인데 그런 좀 징그러운 애들 그런 애들이랑 그 외에 이제 딱정벌레들 딱정벌레들이 육식인 애들이 많거든요. 아. 그런 애들이 좀 먹을 거예요. 뭐 반날개나 그런 애들이 먹을 거고 그리고 성충이 나오게 되면은 성충은 이제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보이니까 뭐 사마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린재, 포식적 노린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미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새들 그런 애들이 이제 잡아먹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 이제 연구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저희도 좀 이제 키우는 생물들이 있으니까 예. 한번 먹이로 줘봤거든요. 네. 사마귀들도 잘 먹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미 중에 깡충거미라고 하는 애들은 좀 먹다가 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맛이 없나 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걔들 입맛이 다 다르니까 거미들도.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미줄 치는 거미들 있잖아요. 예. 흔하게 볼 수 있는. 걔들은 이제 러브고 붙어 있는 것들 이렇게 먹는 것들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란툴라라고 하는 애완용으로 키울 수 예. 있는 거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은 또 잘 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새나 그런 애들도 잘 먹는 걸 많이 관찰을 했고요. 네. 근데 개구리들은 좀 잘 안 먹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강창구 교수님이라고 그 양서류랑 색깔 연구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지금 그렇게 보이셔서 이제 독성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네. 뭐 우리 사람도 곤충 먹는 거 대용 식품, 대한 식품으로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 네. 러브버거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여지가 전혀 없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최근 어떤 유튜버 분께서 예. 러브버그로 패티를 만들어서 드시는 진짜요?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계란이랑 다른 걸 넣어서 이렇게 그 패티를 만들긴 하셨지만 네. 그분의 어떤 감상평이라고 하면은 네. 뭐 먹을 수는 있는 수준이다. 뭔가 네. 이상한 맛이 있지는 않은데 약간 나무 맛 같은 거 뭐 그런 맛이 나나 봐요. 얘들이 계속 나뭇잎을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약간 특유의 향은 있긴 한데 먹을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굳이 이거를 먹을 필요는 있을까? 네. 다른 것도 아직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공급이 되는 식품도 아니고요. 이제 그러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애벌레는 먹기가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애벌레 주변에 흙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애벌레는 먹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러브버거 얘기하면서 익충, 해충 이 논란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익충과 해충을 구분하는 기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익충이랑 그 해충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예.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해를 끼치면 해충이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익충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곤충은 익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유명한 해충 모기 같은 예. 경우에 암컷은 물론 사람 피를 먹기는 하지만 근데 수컷 같은 경우는 일단 피를 빨지 않고요. 네. 걔들은 꽃에 가서 얘들도 화분 매개를 하는 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얘들의 유충 같은 경우가 다른 생물의 먹이 자원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곤충이든 간에 그 먹이 사이클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러브버그 같은 경우도 생태계의 역할은 얘들이 분해자의 역할을 하고 또 성충은 화분 매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꽃을 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제 지금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와서 네. 다가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특히 상가 같은 데서 영업하시는 분들 예. 많이 붙어 있으니까 또 청소를 하는데 그렇죠. 또 힘드시고 가끔 음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해충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해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군요. 근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근데 결국 인간에게 피해를 줬을 때 네. 그게 해충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요.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충이라고 생각하는 바퀴벌레. 네, 네. 이런 것도 그냥 생태계 차원에서는 익충일 수도 있겠네. 생태계 차원에서는 바퀴벌레는 분해자 역할을 또 하는 종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집 안에 들어오는 거 말고 그냥 산속에서 조용히 예. 사는 다양한 바퀴벌레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예. 엄청 커요. 한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데 어우. 얘들은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키워요. 그래요? 예, 날개가 없고 그 바퀴벌레를 사실 사람들이 징그러워하는 게 너무 빨리 움직이고 예. 예상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예. 발이 좀 털이 많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징그러워하는 건데 얘들은 그런 모습은 좀 벗어나 있고 약간 그 크고 딱정벌레도 좀 딱딱하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거든요. 예. 히싱버그라 그래서 히싱 소리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러브버그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익충, 해충 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로운 부분도 있으니 네. 개체수만 좀 잦아들면 네. 그럼 우리 생태계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되는 종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완전히 박멸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체수 조절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러브버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데 혹시 제가 안 질문 드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최근에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게 뭐 미국의 어떤 연구자의 블로그 뭐 그런 내용을 인용을 해서 러브버그가 산성이기 때문에 생물들이 잘 안 먹는다. 예.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실제 산성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희가 아직은 먹어보진 않았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곤충이 산성인 경우는 없거든요. 체액 자체가. 그래서 산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체적으로 어떤 생물이 죽게 되면 썩어가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세균도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산화 과정을 통해서 산성이 되는 건데 그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인을 따놓으면은 예. 한 일주일 지나면 식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산성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와인은 물론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생물이 죽게 되면은 산화 과정을 거쳐서 산성이 되고 그래서 러브버그 이외의 곤충들도 만약에 차에 붙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 리무버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뭐 이런 데서도 이런 거에 대한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러브버그가 산성이라기보다는 죽고 나면은 모든 곤충이 산성의 체액으로 변할 수가 있다. 죽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알려져 있어요. 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물을 뿌리면 죽는다. 이게 제가 이제 기자분들께도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네. 사실 뭐 어떤 분은 이제 날개가 약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러버그 날개가 까만색이잖아요. 예. 거기에 그 아주 미세한 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비를 피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약간 그 가시가 있으니까 빗방울이 여기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를 맞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러브버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러브버그는 우리 손톱보다 작잖아요. 예. 1cm 정도 되니까 물방울 같은 것들의 크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빗방울이 좀 크게 떨어질 때 소나기 같은 것들은 얘들이 한 방 맞으면 그냥 날아가다가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올 땐 잘 이동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비가 오면 러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얘들이 비가 올 때는 우화를 한 다음에 이동을 안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좀 비가 오다가 주말에 날씨가 화창해지니까 네. 계속 우아하던 것들이 쌓였다가 예. 갑자기 한순간에 어딘가로 모여서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짝을 찾아간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교수님 덕분에 러브버그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고 또 이 러브버그라는 그 곤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곤충인지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이제는 좀 더 방역과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방역을 했던 방법들 이거는 뭐 살충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잘 적합하지 않다 말씀 주셨고 지금은 물 같은 걸로 일단 민원 들어오니까 대응을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궁극적인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뭔가 이런 외래종 잡으려고 또 다른 외래종 같은 걸 데리고 와서 천적 관계에 있는 맞아요. 걸. 네.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했던 걸 봤는데 이거 더 큰 생태계 교란을 만들었던 사례들도 많아 보였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이 러브버거의 천적을 더 데려오거나 동원하는 거 유의미한 건가요? 사실 그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소 중에 굉장히 예쁜 하늘소인데 그 종들이 중국에서 넘어가 가지고 그것도 이제 무역 과정에서 그 판에 있는 나무 같은데 유충이 숨어 있다가 네. 엄청나게 퍼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한국에선 문제가 안 되니까 한국에 있는 기생자를 찾겠다. 예. 중국에 있는 기생자를 찾겠다 해서 그걸 퍼뜨리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냥 아무 애들이나 잡는 그런 애들을 퍼뜨리면은 당연히 생태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종만 특이적으로 가해를 하는 천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천적을 찾아서 살포를 하더라도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 사육을 하는 거는 화학약품 뿌리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사육의 어려움들, 뭐 그게 또 결국엔 비용으로 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러브버그에 대한 천적에 대한 연구는 전혀 돼 있질 않아요. 예. 한국 이외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 뭐 오키나와나 그런 곳에서도 대발생을 하지만 워낙 시골이니까 네. 사실 뭐 그냥 시골에 원래 벌레 많지 그러고 넘어가시거든요. 뭐 밤에 좀 불 좀 끄고 생활하지 그렇게 생활하시니까 네. 아무 데서도 연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천적을 찾으려면 중국 본토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생물 교육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물 자원에 대한 확보도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러브버거는 어떻게 보면 천적을 통한 방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 주셨는데 약간 스코프를 넓혀서 네. 일반적인 얘기로 해보면요.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양한 국가가 더 많은 교육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어떤 해충이 들어왔다 확인이 됐어요. 그럼 초기에 박멸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유의미한 방제 수단으로 그 해충에 대한 천적 관계에 있는 게 뭐가 있다. 그게 확인됐으면 그걸 바로 도입해서 방제하는 거.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그게 이제 보통 곤충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검역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게 돼요. 검역적으로 얘들 검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얘들이 한국 생태계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또 다른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뭔가 들어왔다고 갑자기 우리가 마치 막 코로나 백신 개발하듯이 이렇게 뭔가 딱 개발해서 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면 결국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러브버그라는 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는 개체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명확한 방제 수단, 방역할 수 있는 수단도 아직은 없는 상태고 네. 그럼 시간이 답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러버가 개체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그 민가에 접근을 하지 않도록 얘들을 어느 구역에다가 좀 이제 포집을 하는 방식으로 예.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은평구가 처음 대발생을 했던 지역이기도 해서 그쪽 보건소랑 협력을 해서 지금 은평구 지역에다가 그 광원 빛을 이용하는 트랩 아무래도 러브버그들이 주로 민가에 가는 게 빛을 따라가는 거니까 예. 러버가 사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민가에 빛이 있는 지역 사이에다가 빛을 설치를 해놓으면 거의 러버가 바로 딱 우화를 했을 때 그 빛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집하는 통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쏙쏙 들어가게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수거해서 어느 정도 양이 모이는지 러버버그 이외의 곤충들은 어느 정도가 잡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물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 거기다 이제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랩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러브버그가 한국종이랑 미국종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생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러브버그만 특이적으로 좀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빛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까지 다 들어올 텐데 맞아요. 네. 그럼 그건 오히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건 아직은 실제 설치를 하지는 않고 예.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러브버그만 오는 빛 파장 같은 걸 좀 찾으려고 여러 가지 LED가 요즘에 잘 나와 있어서 예. 파장별로 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러브버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가 있으니까 그 크기의 곤충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의 트랩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3D 프린터 같은 네.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얘들만 끌리는 향, 그리고 다른 곤충은 싫어하는 향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페로몬이나 이런 거 제작하는 업체들하고 또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만이나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는 러브버그가 한번 휩쓸고 갔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거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례가 될 텐데 거기는 방제 같은 걸 어떻게 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는 네, 시골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쪽에서는 개체수가 이렇게 한동안 많아졌다가 네. 조금 개체수가 줄어드는 데까지 걸렸던 기간들 그런 연구는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계속 개체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게 꽤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리고 뭐 미국의 러브버그 사례를 보면은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몇십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예. 러브버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예, 참 이거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러브버그랑 우리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교수님 같은 분들께서 그래도 서로 뭐랄까요, 간섭받지 않고 서로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대안들도 많이 고민을 해주시겠지만, 그 다음 단계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만이나 오키나와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브버그가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근처에 주로 많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여기만 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그 다음은 한반도 전체로 퍼집니까?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가 더 적합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전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패턴은 두 번째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러브버그가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후변화 때문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남쪽에서 서식하는 것들이 이제 북상을 하는 경우가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러브버그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 사실 뭐 북한을 제외하는 한국은 서울이 거의 가장 최북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서울의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인천이나 그 주변 경기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가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라는 거죠. 도시에는 도심 열섬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 도시에 있는 열들,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서 뭐 요즘은 다 지하주차장까지 파놓잖아요. 네.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산지나 이런 데로 열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산지에는 원래는 겨울에는 어느 정도 일정 이하로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런 특징을 도심 열섬 현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곳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러브버그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러브버그가 좀 이런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어쩌면은
추위에 대한 적응을 마쳤다. 한국의 추위에 이야. 적응을 마쳤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강원도나 아니면 경기 아래쪽에 이제 충북 뭐 이런 지역 그런 데는 고속도로를 가보면은 산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아직은 그런 데서는 러버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교통편을 이용을 해서 얘들이 계속 조금씩 확장을 해나갈 수는 있죠. 그래서 양평이나 이런 곳도 꽤 산지인데 네. 지금 양평에서는 발견된 게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들이 붙어서 붙어가지고. 예, 가다 보니까 걔들이 이제 어디선가 날아가서 아마 지금도 뭐 다른 지역에도 가서 조금씩은 정착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중간 지역에 서식을 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그런 중간 지역이 아니라 뭐 대전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어떻게든 히치하이킹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고 이게 만약에 정말 중간 영역까지 퍼지게 된다 하면은 네. 정말 전국 단위로 네. 러버가 퍼지게 될 거고요. 예. 얘들이 그 정도의 적응을 못한다고 하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음.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요, 뭐 히치하이킹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얘네들이 중간 과정도 다 적응을 해버리면 네. 우리 이번에 인천이나 이 서울에 아주 새카맣게 앉아 있는 러브버거 모습을 네. 어떤 시즌이 되면 대한민국 전 국토가 그렇게 될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야, 이거 큰일 미국이 났네. 사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러버가 나오는 한 일주일 정도는 예, 정말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대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차를 지나가면은 유리창이 계속 터지니까 네. 앞이 안 보이는 수준. 그렇겠네요. 네. 이 큰일 났네. 그러면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따뜻해진 게 네. 모든 곤충은 좀 살기 편해질 테니까요. 그럼 곤충이 어떻게 보면 지구 남반부나 적도 주변에 살던 곤충들이 점점 북상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나라도 러브버그 같은 제2의 러브버그 같은 곤충들 이게 조금씩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북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넓적배 사마귀라고 하는 종이 원래 남부에만 있던 건데 좀 북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뭡니까? 그게 이제 사마귀 중에 배가 좀 이렇게 통통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남부에만 있었는데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한국 고유종 중에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보고를 한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지금 원래 동남아 지역에만 살던 예. 그런 종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부부터 퍼지니까 아마 기후 온난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모기입니다. 모기요. 예, 모기인데 꽤 큰 모기예요. 예. 아직까지 사람을 무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 꽤 거대한 모기고 일반 우리가 보는 모기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모기가 제주도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채집을 할 수 있어서 얘들이 이미 정착을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하늘소 중에 이제 노란색하고 약간 까만색 얼룩덜룩한 걔도 예쁘게 생기긴 했거든요. 예. 그 하늘소가 제주도에 이제 대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은 유튜버들 분들이 가서 또 채집을 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저희 예전에 그 지도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사실은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저런 거예요. 이제 명태나 네. 오징어 같은 것들이 예. 이제 동해에서 안 잡힌다라는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면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생물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야,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동식물들, 곤충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시 또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정말 많군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제 우리도 자꾸 선진화되고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살충제만 뿌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친환경 방제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더 지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약간 메이저 학문은 아닌 분야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런 쪽에 국가의 지원 관심이 많이 있나요? 아직은 많이 없는 부분이 이 주로 이제 이런 연구들 특히 곤충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농업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저도 이제 곤충학과가 농업 쪽에 농대에서 네. 연구를 했는데 이제 농업 생태 농업 이제 뭐 농약이나 그다음에 곤충 방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네.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농약 같은 것들 이제 벼에다가 뿌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밭에다가 사용하는 거나 거기에서 농약을 어느 정도 뿌렸을 때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 그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사실 오히려 농업에서는 잘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는 살충제 저항성 발현으로 인해서 특정 해충이 더 이상 이 농약이 안 듣는다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모기나 뭐 빈대나 벼룩 같은 위생해충, 이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살충제 저항성에 대한 연구들 어느 정도 적정 용량의 농약을 써야 된다에 대한 연구들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러브버그처럼 우리 민간 주변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도 없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건소에서 이 역할을 하시는데 산에 있는 해충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말이 안 이상하네요.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도 아예 없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이 러브워거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살충제에 대해서 면역력이 높은 종이 됐을까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네. 게 이제 중국에 있는 샘플들을 활용을 하면 아마도 중국에서 이미 살충의 저항성을 획득을 하고 넘어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국 남부 쪽에 원래 있던 개체군 좀 더 다양성이 높은 곳하고 네. 북부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거기서 찾은 거는 사실 살충제 저항성 관련된 유전자보다는 추위 적응하는 유전자들이 좀 변한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와야 되니까 네. 살충제 저항성 관련된 유전자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더 지금도 샘플링을 저희 학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연구팀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을지를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예. 중국은 굉장히 농업이 잘 발달한 나라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얘들이 사는 지역에도 농약이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도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관찰을 해봤거든요. 네. 중국 러버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거기도 약간 한국으로 치면 남섬 같은 곳, 거기 예. 케이블카도 있고 그런 예. 곳에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근데 도심엔 별로 없었어요. 예. 이상하게 도심엔 별로 없었는데 보고가 된 지역을 가니까 그 옆에 이제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밑에까지도 러버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예. 아 큰일 났다. 우리 중국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도 못 보고 가는구나. 예.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꼭대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케이블카를 탔거든요. 예. 케이블카를 탔는데 케이블카가 에어컨이 없으니까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창문으로 러버가 한 마리씩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산에서 살고 있구나 러버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네. 산이지만 어쨌든 한국이랑 비슷하게 얘들이 조금은 민가에 가깝고 그런 그 어떤 구조물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빛이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 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학문들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그 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들, 성취들이 생활 속에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우리가 어디에 수출할 수 있다, 어디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묵묵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곤충은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과학 소설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제가 읽었던 소설에선 우리 지구를 뭐라고 외계인이 설명하는 문구가 나왔냐면 곤충의 행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개체수가 우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지구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게 곤충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까? 그렇죠. 그 일단 종수로 보면은 그 전체 동물이 한 140만 종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 100만 종이 곤충이에요. 140만 중에서 100만이요. 네, 100만 종. 예, 엄청나게 많은 종수를 가지고 있고 예. 포유류는 한 6만 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 인간을 포함해서 포유류가 6만 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 한 2, 30만 종 정도가 절지동물 같은 애들, 무척추동물, 뭐 연체동물 그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종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생물량은 사실 포유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생물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곤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곤충들을 우리가 오늘은 방제나 이런 것들 관점에서 여쭤봤는데 네. 왜 지원하고 연구해야 되죠? 곤충 방제에 대해서. 아니 방제가 아니라 곤충학을 그 연구하는 분들을 왜 지원해야 되죠? 아, 곤충학 자체는 일단은 농업 생태하고 농업 분류 쪽에서 어떤 해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러브버그를 저희 연구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분류학적으로 제가 사실 러브버그 근형그룹 원래 박사학위 때 연구를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걔들도 원래 해충이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들이 얘들은 대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을 해서 계속 과제를 썼는데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진짜 이제 러브버그가 이렇게 대발생을 하면서 예. 막 오히려 저한테 이것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처럼 뭐 이런 건 굉장히 사실 희귀한 경우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곤충에 대한 어떤 분류학적인 연구는 이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인들에게 아직 이제 러브버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또 상당 기간 또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러브버그는 최대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집에 들어오는 게 좀 기분이 나쁘니까 예. 집에 최대한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 애들이 이끌리는 건 아직은 뭐 향이나 페로몬은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 빛이거든요. 네. 그래서 빛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에다가 암막 커튼 같은 것들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밤에 불을 켜실 때는 사용을 해주시면은 러버가 창문에 붙어서 이제 안으로 파고드는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얘들이 익충이니까 살려줘야 된다 이런 뭐 죄책감은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많으면 좀 죽어도 큰 예. 문제는 없으니까 내가 한두 마리 죽이는 거 전혀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그냥 뭐 파리 모기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파리채로 모기채로 네. 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잡으셔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이 집에다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예. 집에 얘들이 바글바글해지면 어떻게 될까? 네.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연구실에서 정말 열심히 다양한 조건에서 사육해 본 바에 의하면은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산란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화분 같은 걸 많이 키우시는 분들 거기 낙엽만 치워주시면 돼요. 네. 낙엽 밑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애들이 어떤 살충제에 민감한지 같은 것들은 연구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모기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해서 그런 것도 지금 연구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다른 소스를 통해서도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